네, 아까 진성철 교수님 강의가 정말 감동적이었죠. 저희가 DM을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미처 손이 빠르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님 너무 강의 고맙다, 감동이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후에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마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2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에크모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화이팅 하시고 네, 강의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고요. 아시아태평양 에크모학회 운영위원과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오늘 시간이 돼서 다행히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번 코비드나 지난 5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나 또 에크모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내과나 흉부외과 전공의 선생님들 제외하고는 사실 직접 접해보거나 강의를 들으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요번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 많아서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내용이 있겠지만 나중에 보내드릴 브로셔나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질문은 또 나중에 받아서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인데 이제 한국말로 해서 체외 막형 산소화 장치, 체외형 막형 산화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최근엔 체외 막형 산소화 장치란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크모를 넣으면 사람이 다 사느냐? 사실 그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사실 에크모가 그래서 치료하는 장비냐 물어보는 경우에 아니다. 에크모는 치료 장비가 절대 아닙니다. 에크모는 하트나 그러니까 폐나 심장에 자기 기능을 못했을 때 이거를 다른 약물이든 어떤 수술이든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이걸 버텨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버티는 동안에 우리의 조직의 혈류, 그러니까 피와 그 안에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에크모가 이제 사실 고전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고, 최근에는 사실 그보다는 ECLS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더 포괄적으로 에크모 외에 인공심장이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extracorporeal cardiopulmonary life support라는 말을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에크모를 하는 저희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폐를 보조하느냐, 심장을 보조하느냐, 또 하나 마지막으로 CPR 당시에 ROACS가 되지 않을 경우에 에크모를 쓰는 경우가 ECP라는 말을 따로 쓰고 있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PCPS라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순환기 내과 선생님들이 초기에 쓰셨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에크모 중에 퍼큐테너스로 경피적으로 관을 넣는 경우를 이제 PCPS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하나의 용어일 뿐이지 이 자체가 에크모를 대변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제 여기 이제 엘소라고 써 있는데 이 마크가 이제 저희 에크모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마크인데요. 이 엘소에서 매년 전 세계 이제 에크모 소사이어티고, 거기 레지스트리에 이제 보시면 요 아래 보시면 현재까지 13만 명, 이게 올해 7월까지의 데이터를 매 6개월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3만 명의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소아나 성인이 최근에는 점점 급격하게 늘어서 많이 늘었지만, 현재 성인만 일단 보시면, 그러니까 이 에크모를 넣은 환자 중에 폐 보조를 했던 사람이 60% 생존, 그다음에 심장 보조가 40%, 그다음에 CPR 한 경우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겠죠. 29% 생존율을 이 레지스트리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센터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엘소 안에 이제 아시아 퍼시픽, 유럽, 그다음에 남미, 서남아시아 이렇게 네 개의 또 큰 부류가 있고, 저희 한국은 당연히 아시아 퍼시픽에 속해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923개의 센터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8개 센터가 여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에크모를 이해하려면 사실 그보다는 인공심폐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낯설죠. 심장수술할 때 쓰는 심폐보조장치인데요. 그래서 인공심폐기가 더 큰 개념이라면, 사실 원류라면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게 에크모라는 장비고, 이
인공심폐이기 때문에 체외순환이라는 개념이 사실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전체 CPB 펌프 회로 모식도라면 이 중에서 에크모는 펌프랑 산화기만 딱 빼놓은 게 산화기라고 에크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에 사진이 복잡한 이제 우리가 심장 수술할 때 쓰는 인공심폐기의 그림이고, 아래는 여기 보시면 펌프랑 산화기만 딱 나와 있죠. 더 심플하고 클로즈 서킷으로 되어 있는 장비가 에크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는 이제 직접 혈관에 삽입하는 캐뉼라, 그다음에 전체 회로를 만드는 튜빙 세트, 그다음에 펌프, 산화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펌프는 심장 역할을 하는 거고 산화기는 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기본, 한국말로 기본, 베이직인데 이제 실제 영어 이름이 기본인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부인과 함께 이분이 처음에 이 개념을 개발을 시작했고, 실제 50년대 중반부터 심장 수술이 이 인공심폐기를 이용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 장비가 그때부터 쓰던 장비인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이오 클리닉 로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오래된 장비지만 실제 안에 구성을 보면 현재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기본 개념이 그렇고요. 그래서 에크모에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준비를 했겠죠. 누군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실험을 시작한 것은 이제 사실 60년대 말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옛날 사진이면 닥터 바틀렛이라고 하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엔 에크모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현재도 상존하고 계시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 그룹하고 러시아 그룹에 있는 코볼로랑 자폴이라는 분들이, 이분들은 주로 폐 쪽으로, 앞에 이분은 소아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심장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했다면, 이분들은 폐 포커싱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람한테 이렇게 개발을 연구를 하다가 사람한테 제일 먼저 쓰인 것은 1971년도에 산타바바라 그 미국 서부에 오토바이를 신나 타고 갔던 24살짜리 남자 환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처음 적용을 해서 잘 됐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잘 유명한 NEJM에 보고를 한 게 첫 케이스였습니다. 24살 남자였고 생존해서 퇴원했다는 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소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틀렛 선생님이 1972년대 처음 심장 수술, 선천성 심장기형 수술한 후에 회복이 안 되는 환아한테 시도했던 게 처음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생존 보고를 한 것은 75년도에 이 환아는 심장 수술한 환자는 아니었는데 메코니움 아스피레이션 환아였고, 폐 부전이 심해서 이 에크모를 적용했는데 엄마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인은 하고, 하지만 이 환자한테 적용을 해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그걸 보고했고요. 21살 때고 지금은 40대 후반. 그래서 딸이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아 이름이 에스페란자였는데, 에스페란자가 스페인어로는 희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환자였고, 실제 에크모 학교에 직접 나와서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구성을 보면 이제 크게 그러니까 심장 역할을 하는 펌프와 산화기가 있는데, 펌프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게 이제 원심형 펌프. 보시면 우리가 이걸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 RPM 6,000, 5,000의 RPM으로 분당 6,000회, 5,000회를 돌게 되면 안쪽에 가운데는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려서 당기는 힘이 생기고 바깥쪽으로는 나가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드레인을 받고 이쪽으로 밀어내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심형 펌프를 얘기하는 것이고, 회사마다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고 안쪽에 이렇게 임펠러라고 해서 날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분에 6,000회씩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다 깨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혈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에크모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산화기는 이제 폐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요. 아무리 지금까지 훌륭한 여러 가지 개발된 산화기라도 폐의 기능에 비하면 아주 못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그래도 기술이 개발이 되고 해서 점점점 우리 폐의 기능이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미세한 파이버들이 안에 들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파이버 안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로 산소, 아주 고용량의 산소가 지나가게 되고, 그 파이버의 바깥으로 피가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피에,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피에는 이제 산소가 없는, 피가 들어오면 이 에크모의 산화기를 거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고용량의 산소가 확산의 효과를 이용해서 옆으로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 에크모를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500이나 산소를 머금게 되는 굉장히 하이 용량의 산소를 머금게 되는 피로 변동이 되죠. 그다음에 피 안에 많이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효과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산화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수십만 개의 이제 파이버가 들어있는 거고 이걸 다 통과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이 안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벤틸레이터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산소를 용량 그러니까 프랙션을 산소의 프랙션을 조절하는 장치가 옆에 있고 이건 메디컬 에어의 이제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에어를 아무리 많이 줘도 산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산소는 말 그대로 산소를 올려줘야 올라가고 메디컬 에어를 올리면 그만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블러드 가스를 보고 이거를 조절하면서 계속 옆에서 붙어서 환자를 봐야 되는 거죠. 기본 개념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폐 보조와 심장 보조, 그 다음에 CPR 하는 경우에 쓰는 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VA 에크모, 말 그대로 베인에서 드레인을 유입을 받아서 동맥을 넣어주는 게 이제 VA 에크모, 정맥 동맥 에크모라고 하고요. 정맥 에크모는 정맥에서 뺐다 정맥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동맥 쪽으로는 가지는 않기 때문에 심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폐 보조, 그러니까 지금 뭐 참고를 하고 있는 코비드 같은 의 경우는 물론 심장을 침범한 경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급성 호흡 부전,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정맥 에크모를 쓰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피지올로지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정맥혈을 아까 말씀드린 펌프의 힘으로 당겨가지고 상하기를 통항해가지고 다시 동맥에 넣어주냐 정맥에 넣어주냐 따라서 이 산소화된 혈액이 어떻게 몸의 혈류를 보조하고 조직의 관리를 유지하는지 이걸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런 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동맥형의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한테 쓰겠죠. 자기의 심장에 짜낼 수 있는 힘, 우리가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 에크모의 플로우가 합해져서 우리 몸의 조직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VA 에크모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인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심근염이라든지 심장 수술에 회복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악성 부정맥이 계속 진행이 돼서 심장이 뭐 200회, 300회씩 뛰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또는 심한 어떤 약물에 의해서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경우 보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정맥형은 이제 폐 보조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걸 결정할 때는 심장 기능이 정말 괜찮은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정맥 보조 에크모를 쓰는 경우는 원래 자기 폐가 아무리 망가져도 뭐 아주 조금이라도 산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폐를 통과해서 나왔는데도 산소는 충분치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인공폐, 아까 말씀드린 산화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몸에 산소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순환하는 용어가 있는데 VA 에크모하고는 달리 같이 정맥을 넣었다 정맥으로 뺐다가 넣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끼리 돌기 때문에 이 재순환에는 VV 에코에만 있는 용어인데 재순환이 있을 경우는 이 VV 에코 효과가 확 떨어지게 되죠. 그런 이제 피지올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삽입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부분은 이제 페모럴 베인 아터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액실러리 아터리, 또 소아의 경우는 주글라 베인이나 카로티드 아터리를 이용하고요. 이미 심장 수술을 했던 환자라든지 특수한 경우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은 흉골 절제를 해서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세미 오픈이나 오픈해서 넣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초음파들이 발달해서 최근에는 거의 퍼큐테니어스, 경피적 방법으로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나면 반드시 위치 확인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엑스레이 안에서 캐스룸이나 이런 데서 넣게 되면 저희가 어디에 이 카테터가 가 있는지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에크모 장비는 현재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EBSN 장비는 테루모, 일본의 테루모사에서 개발한 장비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들어온 장비고, 이 마켓셋이라는 독일, 지금은 이제 스웨덴 그룹인데, 이 마켓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PLSN 장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널리 쓰이고 있고, 환자한테 적용한 거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장비는 현재 회사에서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은 안 났고요. 하지만 각 장비마다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적용하는 저희 에크모 전문가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발달된 현재까지의 장비인데 카디오 헬프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한국에 수입 허가가 됐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에크모 전문가 선생님들이 의견을 계속 내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3억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제한이 있겠죠. 하지만 곧 들어올 예정이고 이미 구입 의사를 밝힌 병원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저희가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기는 용혈 또 그 안에 찌꺼기가 생기지 아까 보이신 굉장히 복잡한 산화기 내부의 구조 때문에 반드시 안티코아글레이션 항응고제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대퇴동맥에서 이걸 밀어주게 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심장이 원래 밀어주는 그 방향의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건 이제 일단 관을 이 긴 굵은 관을 21프렌치, 뭐 17프렌치 이런 관들을 혈관에 잘 넣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CPR 할 때는 어떻게 혈관이 만져지지가 않으니까 맥박이 더 어렵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초음파가 많이 발달해서 거의 대부분 초음파를 이용해서 삽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 보통 초음파 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퇴정맥, 이게 이제 슈퍼피셜 페모럴 아터리, 디페모럴 아터리 이렇게 보이면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삽입을 할 수가 있는 사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블리딩이 문제가 되고 하지만 블리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큰 거로 바꾸면 어떻게 혈관 주변에 새리는 피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기도 하고요. 펌프를 이제 예를 들면 에크모 환자들은 하루 이틀 쓰는 경우보다는 대개 일주일 이상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안에 이렇게 스럼보스가 생기거나 또 용혈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이미 쓴 산화기를 물로 씻은 건데 이렇게 혈전이 산화기에 다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걸리고 제대로 산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찍 캐치하고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에크모 전문가 또는 에크모를 보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자현미경을 보면 새 산화기는 이렇게 깨끗합니다만 안에 이제 이미 사용한 산화기를 보면 이렇게 아무리 항응고제를 잘 쓰고 있어도 이렇게 스럼부스가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걸리고요. 또 잘 넣었는데 고정을 잘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환자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 넣은 자리에서 꺾이거나 물론 이런 캐뉼라는 최근에는 쓰지는 않지만 과거에 굉장히 올드 버전의 캐뉼라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고요. 여기는 괜찮은데 밑을 고정 안 하면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내려가서 또 꺾이기도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피부 쪽엔 괜찮은데 들어가서 안에 혈관 기형이 있어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엑스레이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또는 이렇게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너무 짧게 넣어서 충분한 유량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 서큘레이션 신드롬 사실은 아주 특수한 경우, 특히 VA 에크모, 동정맥형 에크모에서만 쓰는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페모럴 아터리에서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를 공급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심장 기능이 남아있는 경우는 자기도 밀어내는 거죠. 그럼 어디선가 얘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여기 끝에까지 잘 가면 이 굉장히 산소를 많이 머금은 피가 온 몸에 전달이 잘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는 산소가 포함된 피가 잘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까만 피, 정맥 피가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산소 함량이 작은 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서 샘플을 하고 환자 상태를 보고 뭐 의식을 체크하고 혈압을 보고 심장 기능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에크모 환자한테는 체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CT에서 보면 이렇게 조영제를 쏘면 올라가지 않는 이런 경우를 이제 논문이나 케이스 리포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보통 뭐 여러 가지 메디칼이나 다른 걸 쓸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관을 넣어서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위쪽으로는 산소화된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블루 컬러를 보이는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산소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관을 하나 빼서 이렇게 Y자로 하나 더 넣어주게 되면 위쪽에 안 가던 피가 이렇게 공급이 돼서 위쪽도 산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 에크모 플러스 VB 에크모, 저희가 뭐 하이브리드형 에크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굵은 관을 저희 다리 혈관, 페모럴 아토에 넣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원래 혈관이 있는데 이렇게 굵은 관을 넣게 되면 옆으로 갈 수 있는 피는 굉장히 적어지겠죠. 근데 혈관에 병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량의 약을 쓰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이 되면 그 뒤로 피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이스케믹 체인지 또는 완전히 이렇게 썩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가장 치명적인 이제 이 VA 에크모의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조금만 혈류를 보내주자. 그래서 디스탈 퍼퓨전이라는 말을 쓰고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피셜 페모럴 아토에 넣기도 하고 이게 중간에 따이 쪽에서 넣기도 하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아니면 그것들이 다 여유치 않은 경우는 이제 포스티리어 티비아 아터리 오픈을 해가지고 또는 소노를 이용해서 펑처리해서 이렇게 뒤에서 공급을 해주면 아래쪽 다리에 피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고요. ECPR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말씀드린 아까 제가 VA 에크모, VV 에크모 설명을 드렸고 ECPR은 말 그대로 CPR을 하면서 에크모를 넣는 상황인데요. 제가 CPR 하는 동안 워낙 바쁘기 때문에 동영상이 거의 없어서 저 순천한대 장원호 교수의 동영상을 말씀드리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PR을 하는 동안에 에크모를 캐뉼라를 넣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겠죠. 뭐 슬립할 확률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를 많이 쓰고 있지만 초음파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블라인드로 이렇게 했었고 뭐 대개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는 응급의학과나 또는 내과 선생님도 시행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CPR을 계속하면서 관을 넣게 되는 것이고요. 계속 바이탈을 보죠. 중간에 멈추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바이탈을 보면서 에크모를 준비하게 되고 저렇게 캐뉼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크모 장비를 연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에크모가 돌기 시작하면 90% 이상은 ROS가 됩니다. 자기 혈 리듬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원인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조직에 피가 가기 때문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 원인을 찾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에크모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CPR을 대개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ROS가 돼서. 그래서 이게 ECPR입니다. 그래서 ECPR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이제 한국 데이터인데 보시면 1년에 EMS 119가 이송하는 어레스트 환자가 한국과 저희 나라가 2016년에 3만 명, 거의 최근에 더 올라갔겠죠. 3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러면 그 원외, 그러니까 뭐 야외든 집이든 병원 밖에서 어레스트 난 경우에 생존 퇴원율이 많이 처음에 2.3%에서 지금 8.7%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100명이 밖에서 어레스트가 나면 9명 정도가 생존할까 말까 한다는 얘기죠. 그 중에 의식이 괜찮아, 일상생활이 할 정도의 좋은 뇌 기능을 가진 퇴원 환자는 불과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최근 뭐 지금 이번 저희 파업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지방과 대도시의 생존율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EMS 데이터고요. 마찬가지고 굿 뉴럴로지 아웃컴 역시 이 대도시 지역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가까우니까요. 큰 병원에 가기가. 그래서 이 ECPR이라는 거는 되게 그 중에 이제 원내가 아닌 원외에서 하는 ECPR은 그래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CPR 타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생존 확률을 보시면 CPR 막 시작했을 때가 6%라면 20분이 넘어가면 이미 1%가 안 되는 생존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역시
우리가 노플로우, 로우플로우 마찬가지입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당연히 생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CPR, 특히 에크모를 하기 위한 CPR 환자의 이송에는 이런 교통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태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앰뷸런스가 갈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 아니면 옛날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이렇게 조그만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빨리 에크모를 시작하면 할수록 결과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응급 구조대, 그러니까 소방대 여러 가지 폴리시가 바뀌어서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에크모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넣어야 되느냐? 많은 논문이 있지만 보통은 20분 전후가 되고 저희 병원 데이터를 낸 경우가 있는데 21분. 그러니까 21분 CPR 하고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CPR 환자가 어레스트가 나서 에크모가 시작할 때까지 21분 안에는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8분이나 9분 때는 에크모 팀을 액티베이션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 작년에 나온 저희 EMS 데이터인데요. 1분이 에크모 삽입이 늦어지면 3%의 생존율이 떨어지고요. 10분이 늦어지면 27%의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1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한국은 ECPR 퍼센티지가 아까 말씀드린 에소 데이터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요. 30% 가까이 됩니다. 외국은 보통 많아야 10% 정도인데 12%까지 보고가 되고 하지만 성적도 보면 굉장히 저희가 ECPR 환자가 성적이 좋습니다. 한국이. 이유는 이제 서울의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이 워낙 가까이 붙어 있죠. 그다음에 PCA 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고요. 지방에. 그다음에 대개 전문의들이 병원에 상주합니다. 외국 친구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 일이 없어도 전문의가 병원에 하룻밤 자려면 엄청나게 많은 당직비를 줘야 되거든요. 한국은 그런 게 거의 없죠. 조금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제가 발표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은 매우 가깝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저희 병원이고요.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콜 받으면 응급실로 뛰어가죠. 그 또 하나 이제 이 데이터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이게 아시아의 대도시들 보면 리스폰스 타임 인터벌, 그러니까 콜 받고 119 도착한 시간이 6분, 7분밖에 안 됩니다. 서양의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이런 수치를 낼 수가 없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머무는 시간도 이건 이제 과거 2011년 데이터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시가 바뀌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환자를 바로 데리고 가까운 병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코비드 관련 에크모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자세한 거는 이번 금요일 날 저희 흉부외과 학회에서 진행하는 이 코비드 에크모 관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루 저녁 7시부터 한 2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참여를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간단히 보시면 현재 뭐 많은 환자가 발생했지만 중환자도 많았고 실제 에크모를 시행한 경우는 한국은 49명으로 조사가 되고요. 전국의 19개 병원에서 코비드 환자 에크모를 시행했고 메디안 중간값은 63세. 외국에 비하면 외국은 중간값이 48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리소스 문제로 나이가 50이 넘으면 에크모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충분한 에크모 장비가 있고 굉장히 여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커퍼시티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 학회에서 발표를 할 텐데 지금까지로는 큰 성적의 차이는 없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남자가 훨씬 많고요. 보통 인투베이션 하나서 에크모 넣을 때까지 보통 이틀 안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은 VVA 에크모고요. 그다음에 그 VA는 초반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VA 에크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49명이 했고 성공적으로 에크모를 뗀 경우가 약 70%. 굉장히 치료들을 잘 해주셨고 생존 퇴원한 환자가 46%. 그다음에 사망한 환자는 36%, 7%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현재 49명 중에 2분이 현재도 에크모를 하고 계시고 떼신 분 중에 8분이 아직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상황이고 나중에 이 상황이 다 끝나면 데이터를 더 정확히 발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승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앞서서 슬라이드가 100장이나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마음껏 다 보여주셨죠? 네, 다 했습니다. 좀 빨리 얘기해서 네, 좀 놓쳤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시간 맞춰서 저희 또 질문을 받아볼게요.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네, 일산 백병원의 내과 전공 선생님인데요. VA 에크모에서 이제 환자의 심기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환자의 심장과 에크모의 플로우가 파이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 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일산 백병원 내과 전공의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VA 에크모에서 환자의 심기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 에크모의 플로우가 환자의 심장과 파이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Y자로 추가 라인을 삽입하기 어려울 때 이것을 에크모를 높여야 하는 타이밍으로 봐야 될지 혹은 위닝을 해야 되는 시기로 보고 위닝을 해야 될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 더 있는데요. 에크모 환자에서 볼륨 조절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라인이 튀는 경험을 많이 겪었는데 그에 따라서 볼륨을 주게 되는데 오히려 위닝할 때는 그 볼륨 오버로드 때문에 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륨 조절에 대한 적절한 노하우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심장 기능이 회복하면 당연히 에코를 빨리 줄이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저희 전공이랑 지금은 파업에 나가 있지만 전공에 쓰고 있던 논문이 물론 많은 논문이 나와 있지만 초음파에서 어떤 팩터가 위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자주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심장 기능을 모니터링을 줄여봐야 되고요. 당연히 그럴 때는 심장 기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오래 에크모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볼륨은 여러 논문이 나와 있는데 많은 논문에서 초기 3일은 굉장히 많은 볼륨을 줘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VA 에크모의 경우, VV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엔 가능하면 물을 다 빼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위닝 전에는. 그래서 3일 넘어가서도 오버로딩이 되는 경우는 다 결과들이 안 좋다는 보고들이 많고요. 그래서 초기 3일에는 굉장히 많은 왜냐면 그 사이에 만약에 캐뉼라가 위치가 잘못되면 다 조정을 할 거고 여러 가지를 다 할 거고, 그 사이에 그 3일이 넘어서도 만약에 볼륨을 계속 주게 되면 그것은 다 네거티브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이탈이 번지면 다른 약을 쓰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볼륨을 더 주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난다고 이미 많은 리포트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ECPR 팁을 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전담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당직 전문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이 ECPR에 대한 개념도 물론 있어야지만 계속 저희가 대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경우가 적절한 환자인가 ECPR에. 왜냐하면 ECP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셀렉션입니다. 어떤 환자를 넣을 것이냐. 아무나 무조건 ECPR 나면 다 넣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거고 그만큼 의료 비용이 소모되고 인력 자원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잘 골라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트레이닝, 디스커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낙 관련 논문도 저희 응급의학과랑 같이 논문 낸 것도 많고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프라이밍, 에크모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프리프라이밍, 그래서 미리 한 대를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까지는 현재 논문에서 한 달까지는 인펙션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한 달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 이상 놀려놓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사이엔 다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여기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 있는데요. 최근에 코비드 환자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에크모를 같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국민들 대다수도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진료 현장에서 겪으신 부분이 있으실지, 그리고 정부와 함께 의료진이 협력해서 이런 병상 확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인가 오늘도 중환자학회에서, 저도 중환자학회 일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환자의 병상 숫자와 실제 중환자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확보된 병상 수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말 그대로 통계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병실 비어있네 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훨씬 더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자들이 보통 공립병원이라고 하는 국공립병원으로 일단 1차로 이송이 되지만 거기는 중증 환자를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환자를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지금은 여러 학회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기서 중등도까지 보시고 환자가 정말
에크모까지 필요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빨리 이송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관련해서 여러 대학병원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님들께 하실 말씀이 네. 있으시다면요?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의약분업 파업이 있었거든요. 딱 20년 전에.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당연히 저는 저희 레지던트, 저희 전공의를 비롯한 저희 학생들을 당연히 응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흉부외과 특히 응급 에크모로 하는 우리들을 비울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것까지 비우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